2023년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고시원. 밤 10시를 넘긴 시각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갇혀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신고자는 50대 여성 김모 씨였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아들로부터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메시지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는 점이다. 화면에는 낯선 방, 철제문, 그리고 겁에 질린 청년들의 얼굴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분명 김 씨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사이버 수사대를 투입해 영상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IP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외곽 지역에서 확인됐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시기 부산 인천 등지에서도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실종 신고된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해외 고수익 알바 모집 광고를 통해 한 브로커에게 연락했다는 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국내 인신매매 조직이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와 연계해 청년들을 해외로 송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한국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팔려나간 것이었다. 이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긴급 수사팀을 꾸려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실체 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 장의 영상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경찰이 확보한 첫 단서는 온라인 구직 커뮤니티였다. 해외 IT 기업 채용, 캄보디아 현지 코딩 알바, 월 500만 원 보장, 이런 문구가 적힌 게시물 수십 개가 동시에 올라와 있었다. 게시자의 이름은 모두 달랐지만 연락처가 동일했다. 수사관은 즉시 해당 번호로 추적을 시작했다. 전화번호는 가상번호. 하지만 결제 내역을 통해 부산의 한 30대 남성 A씨가 관리자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3주 전 출국한 상태였다. 목적지는 캄보디아 프놈펜.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출국한 같은 날 10명의 청년이 같은 항공편으로 함께 출국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20대 초반, 직업은 무직 혹은 당이 아르바이트생, 출국 사유에는 해외 취업 연수라고 적혀 있었다. 이 중 한 명, 23세 박모 씨의 행적이 특히 눈에 띄었다. 그는 출국 전 친구에게 한 달만 다녀오면 돈 1,000만 원 나 점주런 번다더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찰은 박 씨의 가족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다. 대화 속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다. 캄보디아 도착하면 바로 일 시작이에요. 숙식 다 제공되고 여권은 회사가 보관해요. 이 문장을 본 수사관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인신매매 패턴의 전형이었다. 실제 현지 브로커들이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노동 착취, 감금 폭행을 반복하는 수법이었다. 경찰은 외교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공조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위치는 프놈펜 인근의 산업단지였다. 그곳은 외국인 접근이 통제된 구역이었다. 수사팀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브로커가 아니라 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본격적인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이제 사건은 국경을 넘는 추적전으로 번졌다. 8월 초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짧았지만 결정적이었다. 현지 경찰이 프놈펜 외곽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여러 명을 발견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곳은 폐공장처럼 위장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창문에는 검은 필름이 덧씌워져 있었고 내부에서는 컴퓨터 수십 대가 켜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석의 좁은 방 안 휴대전화, 여권, 신분증이 뒤엉킨 채 쌓여 있었다. 그 중에는 박모 씨의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도 있었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이곳에 있었던 명백한 흔적이었다. 현장에 남은 CCTV 기록도 확보되었다. 한인 남성 2명이 피해자들을 감시하며 밤마다 어딘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들은 모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였지만 한국 경찰은 영상에서 익숙한 얼굴을 하나 찾아냈다. 그는 바로 A씨, 온라인 채용글을 올렸던 인물이었다. A씨는 영상 속에서 브로커로 보이는 현지인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다. 수사관은 즉시 말했다. 돈이 오갔습니다. 이건 거래였습니다. A씨는 단순 알선책이 아니라 한국 내 모집부터 현지 송출까지 연결된 핵심 인물이었다. 며칠 뒤 프놈펜의 한 지역 신문에는 이런 짧은 기사 한 줄이 실렸다. 현지 경찰, 외국인 불법 노동자, 숙소 급습, 다수의 피해자 발견. 그 기사에는 국적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한국 대사관은 즉시 연락을 취했다. 확인 결과 구조된 피해자 중 일부는 한국 국적자였다. 그들 모두 손과 팔에 멍 자국이 있었고 이를 잘못하면 전기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매일 거짓말로 전화했어요. 잘 지낸다고, 돈 잘 번다고요. 사실은 하루에 밥 한 끼였어요. 이제 경찰은 A씨가 속한 조직 전체를 겨냥했다. 국내에서 시작된 범죄가 해외의 감금, 폭력, 그리고 인신매매로 이어진 것이다. 사건의 전모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온 수사팀은 프놈펜 현장에 남겨진 노트북 한 대를 입수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파일명은 지원자 명단, 입국일, 송금 내역 등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엑셀 속 이름들 중에는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송금 계좌였다. 계좌 명의인은 모두 가명. 그러나 입금 경로는 국내 한 은행의 부산 지점으로 수렴되어 있었다. 경찰은 금융수사팀을 투입했고 계좌 개설자는 한 40대 여성 정모 씨로 확인됐다. 정 씨는 A씨의 대학 선배이자 부산에서 소규모 취업 알선 업체를 운영하던 인물이었다. 수사관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컴퓨터와 서류가 사라진 상태, 단 한 장의 종이만이 복사기에 남겨져 있었다. 캄보디아 현지팀 3명 도착 완료. 다음 일정 확인 필요. 정 씨는 자취를 감췄다. 출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녀는 일주일 전 이미 태국 방콕행 항공편으로 떠나 있었다. 목적지는 역시 프놈펜 경유였다. 경찰은 내부 공조를 통해 정 씨가 조직의 자금 관리책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피해자 1인당 약 500만 원을 현지 브로커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한국 내 구인 광고를 계속 이어왔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히 개인 브로커가 아닙니다. 국내 모집, 해외 송금, 현지 감금까지 완벽히 연결된 구조입니다. 조직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서울, 부산, 인천, 심지어 대전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40명 이상, 그중 일부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프놈펜 구조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한 명과 접촉에 성공했다. 그는 몸을 떨며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를 감시하던 사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수사팀은 굳어버렸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국인이 만든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있었다. 수사는 이제 단순 구출이 아닌 국내 조직 검거전으로 전환되었다. 2023년 9월 초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정모 씨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통화 목록에는 박 이사, 형님, 본사라는 이름의 저장 번호가 있었다. 그중 박 이사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국내에서 인력 송출업체를 운영하는 인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회사는 1년 전 이미 폐업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여러 계좌를 통해 오가고 있었다. 돈의 출처를 추적하자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입금된 내역이었다. 이 자금은 다시 프놈펜에 있는 K-트레이드라는 법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수사관은 즉시 말했다. 이건 명백한 인신매매 자금 세탁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 박 이사의 출입국 기록에서 캄보디아를 5회 왕복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그는 매번 체류 기간이 3에서 5일에 불과했고 귀국할 때마다 거액의 송금 내역이 남았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다. 부산의 한 부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를 되찾아도 그 아이는 예전 아이가 아닙니다.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해요.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박 이사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는 태국 방콕을 거쳐 다시 푸놈펜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브로커들과 만나 새로운 인력을 논의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 이제 수사본부는 결단을 내렸다. 국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한다. 인터폴과 외교부의 협조로 체포영장이 즉시 발부되었다. 박 이사는 한국 경찰의 블랙리스트 1호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그가 숨어있는 곳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때 한 익명의 제보 메일이 접수되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그는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메일이 전송된 IP를 추적했다. 위치는 놀랍게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건이 처음 시작된 그곳이었다. 모든 실마리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새벽 3시 한 남자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바로 푸놈펜에서 활동하다 최근 귀국한 브로커 조직원 이모 씨 29지자였다.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체포된 그는 예산괴로 순순히 수사에 응했다. 그리고 첫 진술에서 경찰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다 박 이사가 지시했습니다. 그 위에 진짜 총책이 따로 있어요. 그의 말에 수사팀은 긴장했다. 박 이사 위에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이모 씨는 푸놈펜에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도착 직후 여권을 빼앗기고 철문이 달린 좁은 방에서 강제로 온라인 사기 작업을 시켰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14시간씩 외국인을 속이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한 명당 하루 목표 금액이 있었어요. 실패하면 전기봉으로 맞았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고 감시하던 사람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어요. 그는 박 이사의 지시로 한 달에 2번 성과급 명목의 돈을 가상화폐로 받아 부산의 정씨 계좌로 송금했다고 증언했다. 수사관은 이 진술로 국내 송금 루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또 다른 이름을 언급했다. 총책은 김 사장이에요. 한국에 있습니다. 푸놈펜에서 모든 일을 영상통화로 지시했어요. 경찰은 즉시 김 사장의 실체를 확인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해외 취업 알선 업체를 인수한 전력이 있는 48세 남성 김모 씨였다. 표면상 그는 합법적 사업가였지만 경찰이 확보한 통화 기록에는 브로커와의 암호 대화가 다수 남아 있었다. 이번엔 애들 몇 명 더 가능? 비행기표는 다음 주. 숙소 준비 끝. 그는 사람을 숫자로 표현했다. 그리고 거래하듯 관리했다.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은 명확했다. 김 사장을 검거하지 못하면 캄보디아 조직망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경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진입했다. 불이 꺼진 사무실 안에서 한 남자가 노트북을 닫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가 바로 김 사장이었다. 2023년 9월 22일 새벽 5시 4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문이 강제로 열렸다.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형사 8명이 동시에 진입했다. 방 안에서는 김 사장으로 불린 김모 씨, 사타가 노트북을 끄려던 순간이었다. 현장에서 압수된 노트북에는 수백 건의 송금 기록과 현지 팀 보고서, 신규 모집 일정표, 그리고 피해자 관리 명단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파일 안에는 각 피해자의 이름, 여권 번호, 출국길이 적혀 있었다. 그중 일부는 이미 푸놈펜 현지 구조 명단과 일치했다. 김 씨는 체포 직후에도 침착했다.
나는 단순한 투자자입니다. 실무는 다른 사람이 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었다. 김 사장은 국내에서 인신매매 조직을 기획하고 A씨와 정씨를 통해 피해자 모집, 송금, 해외 송출까지 직접 관리한 총책이었다. 그는 가상화폐 지갑을 최소 5개 이상 사용하며 한 해 동안 약 12억 원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운영한 텔레그램 비밀 채널에서는 피해자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거래되고 있었다. 이 친구 근성 있음, 바로 보낼 수 있음. 숙소 확보 완료, 인원 2명 더 필요. 메시지들은 명백히 사람을 상품처럼 다루는 증거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외 취업 사기가 아닌 한국인 주도형 인신매매 조직의 실체를 드러낸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프놈펜 현지에서도 동시에 수색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7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구조했고 그중 2명은 심각한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한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우릴 이용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었다는 게 제일 끔찍했어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즉시 해외 불법 취업 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시선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압수된 김 씨의 메신저 기록 중 마지막 메시지 한 줄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1차 정리 끝. 2차 라인은 라오스로 이동 중.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한 달간의 추가 수사가 이어졌다. 수사관들은 그의 노트북 속 메시지 중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에 주목했다. 라오스, 그 단어는 최소 5번 이상 등장했다. 2차 라오스 라인 완성, 신규 인원 이동 완료, 숙소 보안 강화.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조직의 제2거점이 이미 라오스에 존재함을 의미했다. 경찰은 외교부와 협조해 라오스 현지 공조 요청을 공식 전달했다. 며칠 후 라오스 비엔티안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현지에서 인터넷 불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현장 영상을 입수했다. 그 영상에는 낡은 숙소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젊은 남성들이 찍혀 있었다. 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덧대어 있었다. 한 수사관은 낮게 말했다. 그 표정 우리가 프놈펜에서 본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김 사장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라오스랑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른 팀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메신저 대화에는 라오스 팀으로 송금한 가상화폐 내역이 정확히 남아 있었다. 그 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 입금 시점은 프놈펜 사건이 드러나기 바로 직후였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국제 인신매매 연쇄 조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라오스 경찰의 협조로 현지 숙소 2곳이 동시에 급습되었다. 그곳에서 한국인 6명과 캄보디아 국적자 4명이 구출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비슷한 증언을 남겼다. 우리를 관리하던 사람은 한국인이었어요. 한국 돌아가면 경찰 다 무력하다고 했어요. 이때 서울청 수사본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를 넘어 라오스까지 이어진 다국적 인신매매 조직의 형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공범 8명 전원을 체포하였으며 주요 피의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날 방송된 뉴스에는 구조된 피해자들의 영상이 잠시 공개되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을 가렸지만 손을 들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발 아직 거기 남은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이 장면은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은 단 하루 만에 300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다음 편에서 계속 확인해 주세요. 영상을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서울중앙지검은 캄보디아 라오스 인신매매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4명이 검거되고 그중 7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주범 김모 씨는 인신매매 및 범죄단체 조직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압수된 노트북에서 새로운 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파일명은 플랜 물청 24-001. 열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태국 캄보디아 경유 루트 완성 예정. 인력 모집은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면접으로 전환. 수사관들은 경악했다. 조직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사장은 조사 중 이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비서로 일했던 이모 씨가 진술했다. 그 파일은 김 사장이 직접 만든 겁니다. 라오스가 위험해지니까 새로운 루트를 짜고 있었어요. 이 증언으로 사건의 윤곽은 완전히 드러났다. 조직은 3단계 구조로 운영되었다. 1단계, 국내에서 청년 모집 및 비행기표 확보 2단계, 캄보디아에서 감금 및 착취 3단계, 다른 동남아 국가로 분산 이전.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한 인물이 바로 김 사장이었다.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컸다. 정부는 해외 구인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오던 약 3,000건의 해외 고수익 알바 글이 삭제되었다. 또한 해외 인력 송출업체 200여 곳이 긴급 점검을 받았다.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말했다.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인생을 잃을 뻔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프놈펜 현지의 피해자 쉼터에서는 구조된 청년들이 여전히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한 청년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다시 살러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날 이후 캄보디아 현지에는 한국인 대상 불법 취업 경고문이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여전히 공란이 하나 남아 있었다. 도피 중 박 이사, 현지 체포 미확인. 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의 마지막 조각은 아직 어딘가 살아있다는 것을. 2024년 1월 사건 발생 반년 후 서울 강서경찰서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 한편에는 아직 열지 못한 증거품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 프놈펜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한 대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복구되었다. 그 안에는 짧은 영상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재생된 화면 속에서 한 청년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우릴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청년은 이미 구조 명단에도 사망자 명단에도 없었다. 그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의 촬영 시점은 2023년 8월 3일, 즉 프놈펜 급습 작전이 벌어지기 단 하루 전이었다. 그는 구조되지 못한 마지막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경찰은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으로만 남겼다. 수사팀장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날 이후 국내에서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동남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연달아 들어왔다. 누군가는 라오스, 또 다른 이는 미얀마에서. 조직의 잔재가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의미였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고시원 옥상. 이 사건을 처음 신고했던 김씨 어머니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를 구했지만 제겐 아직도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 같은 일을 겪고 있을까 봐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슬픔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눈빛은 이 사건의 결말이 단순한 검거로는 끝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었다. 사건이 사회에 남긴 것은 분노와 경각심,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이었다. 한국 내 모집 루트는 완전히 차단된 것인가? 해외에 남은 피해자들은 모두 구조되었는가? 그리고 도피 중인 박 이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 기록의 끝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수사는 종료되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